오늘의 머릿말. 김호연 작가의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에는 시나리오 도제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글쓰기를 업으로 삼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출판사 소설팀장으로 일하면서 스토리가 강한 대중소설의 가치를 발견하는가 하면 영화를 예술로 배운 사람들이 상업영화를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정답이 없는 이야기의 세계에서 내가 갈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소재가 같아도 작가님마다 풀어가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캐릭터가 비슷해도 작가님마다 움직이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편한 편의점 시리즈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사건이 무엇이든 독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감 있는 공간인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나를 스쳐간 사람들인 것 같은 등장인물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은 불편한 편의점 시리즈를 쓰시고 최근에는 나의 돈키호테를 발표하신 김호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연입니다. 예, 나의 돈키호테가 2024년 4월에 출간됐습니다. 책 출간 이후 작가님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책 나오고는 독자님들 뵈야 돼서 네. 한 봄에서 여름까지 열심히 독자들 뵈러 이곳저곳 네. 돌아다녔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 해외에 출간되면서 해외 독자들 초청 있으면은 또 그쵸.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이야기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어떤 점이 작가님께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키호테라는 캐릭터를 실제 사람 역사의 인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그러니까 그게 존재감이 강하죠. 그 캐릭터가 하나의 그 대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적인이라는 형용사가 그렇죠. 영국 사전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예. 그 저에게는 그 돈키호테가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자님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잖아요. 네. 또 시나리오 작가 시절에 캐릭터를 만들 때 보면 웬만한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다 돈키호테들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어떤 세력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야에서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의 주인공들을 만들 때 다 어떤 벽에 맞서 싸우는 풍차에 맞서 싸우는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네. 그리고 돈키호테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죠.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고 또 돈키호테 나라에 가서 또 써보고 싶다, 조사하고 네네. 싶다 해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레지던스에 지원을 했고 예, 선정이 돼서 거기 가서 이제 이 나만의 돈키호테 소설을 써보고자 애쓴 게 이제 한 5년 전이죠. 네. 사실 이 나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대전을 무대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인 돈키호테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 분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성인이 된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그 아저씨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거는 작가님이 굉장히 그 지쳐 있는 현대인의 심리를 잘 파악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이를테면 불편한 편의점 때도 그랬고 이번에 나의 돈키호테도 그렇고 뭔가 지쳐 있고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포착하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실제로도 이 작품 쓰시면서 그렇게 희망을 부여잡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들 다 생계와 삶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 예. 어떻게 그 살수록 더 힘든 그쵸. 것 같아요. 이 네. 세계 정세도 그렇고 뭐 한국 경제도 그렇고 뭐 젊은이들의 상황도 너무 힘들고 좀
불편한 편의점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는 음. 저도 뭐 힘들었고 코로나 시절에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네. 컸었고 나이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너무 잊고 있는 그런 추억과 꿈과 어떤 정의와 용기 뭐 그렇죠.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이야기? 물론 저는 주제를 먼저 두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제 재미있는 소재와 그리고 멋진 캐릭터를 음. 인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미지만 결국 이야기를 완성하다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잖아요. 네.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나의 돈키호테도 처음에 막연히 시작했지만 이것은 꿈과 용기 그리고 정의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안 쓰는 단어들 네. 그런 거 쓰면 괜히 진지하다고 욕하고 오히려 네. 막 비웃고 그러잖아요. 네. 오그라든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문화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정확한 뜻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소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마음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꿈을 꿈대로 네. 용기를 용기대로 어떤 추억을 추억대로 가져도 네. 된다라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게 쓰면서 저도 그걸 느꼈고 저 역시 이제 좀 그동안 좀 나태해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좀 음. 같이 배우면서 벼르고 싶었죠.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작가님도 돈키호테 같은 데가 있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약간 하게 되는데요. 예예. 왜 흔히 독창성이라고 하는 게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합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롭기만 해서는 독창성이 충분히 갖춰지기가 오히려 어렵고 새로운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을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창작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쓰시고 책을 만들어 보시기도 하신 작가님께서 이야기의 독창성을 위해서 기울이시는 노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창작 초기에는 기발한 이야기에 꽂히고 네. '야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얘기야. 헐리우드 예예. 영화에도 없어. 이 아이템은 정말 신박해.' 뭐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막 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작품을 개발도 하고 했는데 나만의 기발함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기발하다고 해 봤지만 사실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정말 저도 어릴 때 막 트루먼 쇼 같은 얘기 나도 그런 얘기 구상했었는데 음. 트루먼 쇼가 너무 잘 구현했잖아요. 네. 그 제가 또 구제할 필요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기발한 거는 많고 끝이 없고 그런데 저는 그게 익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 경험과 이제 우리 한국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의 경험이 그 기발함과 잘 녹아날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현실에 끌어내리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약간의 변화를 가지더라도 네. 더 현실적으로 되는 작업을 하는 게 대중적인 이야기에 자리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독자들이 많이 좋아해 줄 때 이 음. 공감을 얻을 때 잘 만든 대중 서사가 된다고 네. 생각해서 나이 돈키호테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비디오 가게라는 게 요즘 아이들은 맞아요. 모르는 네. 어떻게 보면 신박한 아이템이고 신문물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한 30-40대 독자들이나 이제 50-60대 독자들에겐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은 매체이고 네. 그런 둘 다 이제 익숙지 않은 것들을 섞어 가지고 음. 한번 좀 결합해 봐서 신선하지만 좀 익숙한 네. 세대별로 고런 노력들을 좀 하죠. 예. 불편한 편의점 이야기를 이제 해 볼까 하는데요. 책 띠지에 보면 "한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K 힐링 소설의 대표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022년 말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가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K 힐링 소설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시리즈가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를 저희 출판사랑 저도 계속 연구 중이고요. 네. 연구 중입니다. 뭐 사실 독자들의 사랑을 수치화하거나 뭐 이론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불편한 편의점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고 저희 출판사도 직원이 4명 있는 크지 않은 출판사인데 이
정말 입소문만으로 독자들의 그쵸. 입소문만으로 이 작품이 큰 사랑을 받은 게 일종의 이제 그 시대가 그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때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거기에 운 좋게 제가 쓴 이야기가 안착을 한 것 같고 또 제가 오늘 밀리의 서재에 나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밀리의 서재 독자들이 이 작품을 또 눈밝게 많이들 네. 초반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종합 1위 갑자기 해서 깜짝 놀랐었고 놀라서 막 캡처해 놨고 네. 예, 내가 밀리 종합 1위도 하다니 다음날 또 1인 거예요. 네. 또 캡처하고 그 다음날 또 1인 거예요. 또 캡처하고 그 다음부터는 캡처 안 했어요. 그 너무 오랫동안 연말까지 했죠. 1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밀리의 한 줄 평이 8,000개가 육박해요 지금. 네. 그리고 예스24 한 줄 평도 5,000개 정도 돼요. 네. 뭐 네이버 블로그 리뷰도 1,000개가 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럴 리도 없고 제 친척들이 제 지인들이 쓴다 그래도 뭐 한 10대 개밖에 안 될 텐데 네. 누가 이렇게 한 줄 평을 8,000개나 써주고 예, 5,000개나 써주고 뭐 그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주고 좋아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이 이야기가 전염이 됐구나. 이제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의해 네. 예, 그것들은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또 코로나로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이 맞아요, 세상 자체가 맞아요. 불편한 예. 시대였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쨌든 조금 반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인 것 같고요. 저 역시 사실은 불편한 편의점 쓸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였고 뭐 시나리오 작가가 코로나 시절에 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었고 뭐 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 좀 잘 통한 것 같고 열심히 쓰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독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나.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었던 얘기로는 네.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래 나의 돈키호테가 먼저 있던 이야기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예.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불편한 편의점 구상은 2018년쯤에 조금 했다가 조금 끼적이다가 이제 말았어요. 예, 네. 더 조사도 필요하고. 근데 그러다 2019년에 제가 토지문학관이랑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레이던스랑 교환 작가로 네. 한 3개월씩 서로의 작가를 1년에 한 번 보내주는 교환 작가 프로그램에 제가 선정이 돼요. 운 좋게. 돈키호테 대해 쓴다고 제가 영어 지원서를 네.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돈키호테 대해서 현지에서 조사하고 쓸 수 있겠구나 하고 2019년 가을에 스페인에 3개월 마드리드 레이던스에 입주해서 막 세르반테스 고향도 찾아가고 뭐 돈키호테 동상들도 막 지역별로 찾아가서 보고 뭐 돈키호테 행적을 쫓아다니며 취재도 네. 하고 뭐 스페인 관광도 하고 뭐 음식도 돈키호테 시절의 음식이라는 것도 찾아서 먹어보고 막 열심히 취재를 마음껏 재밌게 하고 이제 돈키호테 대해 한번 쓸 수 있겠다 용기를 가지고 2019년 말에 한국에 돌아왔죠.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도 이제 당장 생계가 힘들어지고 예, 스페인에서 뭐 돈은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도 떨어지고 네. 시나리오 작업 일도 떨어지고 해서 소설을 쓸 이 동력이 약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네 번째 소설도 이렇게 크게 빛을 못 봐서 이 계약해주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이 저랑 소설을 쓰자는 출판사들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의 돈키호테는 좀 출판사랑 계약도 하고 지원도 받고 또 뭐 좀 준비가 필요한 볼륨이 센 작업이라 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소설가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소설은 또 하나 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구상하고 좀 쓰다가만 요건 좀 볼륨이 작으니까 빨리 어쨌든 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한 불편한 편의점을 먼저 쓴 거죠. 네. 계약도 안 하고 썼어요. 계약해준 출판사도 없어서 걔 원고를 2020년 말에 완성하고 이제 망원동 브라더스 냈던 그 남여비자 출판사랑 안부 나누다가 이제 소설 또 안 쓰세요. 그래서 소설 원고 하나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해서 보여드렸더니 계약합시다 해서 2021년에 4월에 이제 불편한 편의점 출간됐고 그게 또 큰 사랑을 받아서 2편을 또 그렇죠. 쓰게 됐죠. 네. 2편 쓰느라고 또 나의 돈키호테는 또 미뤄지고 이제 또 2편 나오니까 독자들 사랑이 많이 받아서 강연 다니느라고 그렇죠. 또
2022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보내고 작년 이제 1월부터 이제 음.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대전에 작업실 구하고 아. 대전에 내려가서 쓰다가 또 제주도 장면 나오면 제주도 가서 네네네. 쓰다가 그리고 작년 말에 또 스페인 다시 가서 추가 음. 취재하고 해서 이제 드디어 나의 돈키호테를 완성한 거죠. 예, 그래서 올 초에 4월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느낌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 반전 같은 게 일어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소설 이야기가 소설 밖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 재미있는 네네. 느낌이 있는데요. 저도 불편한 편의점 시리즈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편의점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장소를 무대로 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2018년에 아는 선배가 편의점을 차렸는데 아. 그 선배가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데모만 하고 술만 먹고 사회 나와서도 데모만 하고 술만 먹고 굉장히 이제 그 자유로우신 분이고 또 인상도 강하셔서 어디 같이 다니면 이제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센 캐릭터신데 이분이 편의점을 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이 접객도 한번 안 해보고 어디 가면은 진상 소리 들을 만한 이분이 편의점을 차려서 운영을 한다니까 걱정도 되고 또 손님 멱살이나 잡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네. 너무 이제 잘하시는 거죠. 친절하게 막 자기답지 않게 음. 웃으면서 말투도 막 친절하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자기 캐릭터답지 않게 이제 자본주의에 충실한 거죠. 네. 가게 차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 선배님 편의점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주 편하고 좋네요. 어. 라고 제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이제 집에 좀 팔아드리고 집에 오다가 그 워딩이 다시 떠오른 거죠. 불편한 편의점. 요거는 제목으로 좋은 제목이다. 네. 예, 제목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그쵸. 독자들 궁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편의점 좋아하기도 하고 애호가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편의점이란 게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 불편한 편의점의 제목이 좋다. 써야지 하고 조금 구상하고 조금 좀 만져보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페인에 가게 돼서 돈키호테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돌아 이렇게 편의점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작가님께서 편의점을 이용해 하셨던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것도 많이 녹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있죠. 네. 조금씩은 있고 제가 이제 뭐 워낙 술꾼이고 예, 편의점 4캔 맥주 좋아하고 네. 그리고 밤늦게 이제 동네 편의점 찾아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갔는데 이제 그 손님 중에 한 분이랑 주인 아저씨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계산하러 가면은 그 손님이 뒤로 나와서 가만 또 대기해요. 네. 그럼 제가 계산하고 나가면은 다시 또 그 손님이 가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날 또 가서 이제 제가 봤더니 또 그런 분이 계세요. 같은 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그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예 그랬더니 예. "아, 그냥 이렇게 와서 얘기하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예. 얘기하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건 안 사도 돼요. 아니 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제가 뭐 권하면 뭐 또 좀 사 가기도 하고 뭐 그러고 뭐 이렇게 네. 그 편의점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 은근 많이 봤어요. 손님들끼리도 얘기하고 네네네. 막 뭐가 맛있어요 막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네. 또 제가 또 열심히 관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 다닐 때마다 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사서 그런지 아니면 싹쓸이해서 그런지 편의점 알바든 사장님이든 이렇게 남은 그 재고들 주시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고마우니까 또 얘기 한마디 더 하고 그러면서 음. 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편의점이 구멍가게를 몰아낸 좀 상업적인 맞아요. 공간이었는데 예. 지금은 편의점이 구멍가게 역할을 한다고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아, 동네 얘기 또 할 수 있겠다. 네. 예,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한 거에 아까 얘기한 제목이 나왔고 저는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안 나오면 이 작품 쓰기가 힘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또 좋은 제목이 나왔고 해서 그런 게 결합해서 이제 글을 쓸 용기를 얻는 거죠. 예. 네. 망원동 브라더스에 이은 동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다음 이야기인 나이 돈키호테도 동네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에서 동네가 또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질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데뷔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저는 그냥 그런 소시민들 삶이나 그리고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지명과 실제 상품들을 좀 언급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변형시키고 네네네. 그러니까 다 그대로 쓰진 않아요. 음. 어떤 거는 또 변형시키고 제 다른 소설에서도 어떤 지역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올 때는 이름 바꾸죠. 지역 네. 이름도 변형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실제 지명들 쓰고 그리고 현실적인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좀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이야기들을 워낙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우리 김은경 작가님이라고 그 드라마 네네. 작가님이 있으시죠? 예, 그 서울의 밤. 예. 그 서울의 밤 이전에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 서울 뚝배기라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김은경 작가님. 그 양동근 씨가 아역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김은경 작가님 풍의 동네 사람들 소시민들 얘기를 드라마 볼 때도 좋아했어요. 순풍산부인과 이런 것도 좋아했고 음. 순풍산부인과도 시트콤이지만 정말 그 지역 맞아요. 동네에서 산부인과랑 옆에 막 일어나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 동네 이야기의 가장 선구자이신 우리 양 기자 선생님의 네. 원미동 원미동 사람들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담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또 쓰겠죠. 예. 또 쓰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의 이야기도 쓰고 싶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좋아해 주시니까 또 새로운 동네도 또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 한국 드라마에서 예전에는 그런 소시민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네. 대추나무 사랑 예 관련해 뭐 맞아요. 많잖아요. 예. 그 뭐 항상 어떤 동네에서 사람들이 LAR이랑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재밌고 인기 있었는데 네. 요즘 언젠가부터는 아예 요즘은 없어졌어요. 살벌하잖아요. 예. 온통 이렇게 스릴러와 재벌과 미스터리와 뭐 예. 근데 다 필요한 얘기들인데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동네 이야기나 소시민 이야기들이 임팩트가 좀 약하니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임팩트가 약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보인 게 이런 불편한 편의점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소시민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도 다들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극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따뜻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등장인물 중에서 혹시 특별하게 애정을 기울이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그 염려사 아들 그 좀 호랑방탕한 예 네네. 꿈을 꾸는 그리고 좀 못났지만 미워할 수 없는 예 좀 그런 캐릭터들 제가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 편에서는 그래서 아들이 개과천선까지 아니어도 조금 엄마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애쓰는 그렇게 좀 더 바꿔봤고요. 또 이 편에 나오는 그 고등학생 캐릭터 예 우리 민규 아 네네. 예 민규 캐릭터가 막 남산도서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남산도서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런 좀 약간 소외된 학생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많이 짠하고 또 감정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좋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편에서 학생을 꼭 한 명 넣고 싶어서 처음에 여중생으로 쓰다가 아유 안 되겠어요. 제가 여중생까지 내려가기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남자아이로 이제 설정했는데 그 민규 캐릭터를 만들면서 많이 이제 와닿죠. 예. 와닿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워낙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다들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혹은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캐릭터에게 좀 몰입하는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전 예. 나의 돈키호테 읽을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 다니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때 그 뭐 비디오 가게부터 시작해서 뭐 음반 가게 이렇게 동네의 아지트처럼 생각하고 자주 들락날락하는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공간을 운영하시던 그 아저씨들 지금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다들 어디 예. 가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생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작가님의 평상시 관찰력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불편한 편의점이 완독할 확률이 77%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줄 리뷰가 8,0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읽은 독자 리뷰 중에 이런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덜 힘들어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불편한 편의점을 읽어보면 친절할 것,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독자 반응을 국내와 해외에서 고루 접하셨을 텐데요. 혹시 인상에 남는 독자 평도 있으셨나요? 아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를 막 가슴을 흔들게 만드는 리뷰들도 너무 많고 저는 거의 찾아 읽어요. 많이 네. 읽고 전 대중들의 평들이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다 안 좋은 평은 눈 흐리게 하고 빨리 넘어가고 예 좋은 평 중심으로 읽고 또 네. 뼈 때리는 글도 읽긴 합니다. 읽고 반성하죠. 예 그런데 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옛날 회상들을 하시는 분들 글들을 볼 때 많이 네. 울컥해요. 아. 본인이 편의점 알바했던 얘기, 가족이 편의점 했던 얘기, 그리고 편의점이 아니라 가게, 음. 가게 운영했던 얘기, 그때 본인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네. 어떤 손님이 있었는지 이런 되게 친화적인 얘기들, 현실 그 이야기와 본인의 서사를 그 맞아요. 예. 녹여서 얘기하는 거 볼 때는 너무 재밌고 뭉클하고 그리고 사실 강연 다니면서 이제 또 독자들이 이제 사인을 할 때 혹은 질문할 때 질문하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디 어느 지역 강연 때 한 분이 이제 사인을 받기 전부터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사인을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친구 이름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면서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어떤 뭐 개인 그 친구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네네네네. 뭐 얘기하긴 그렇고 이 친구가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을 써 주시고 어떤 한마디라도 남겨 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음. 부탁드려요. 근데 사실 뭐 쌓인 줄도 많고 뭐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탁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뭐 제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본인도 엄청 용기를 네. 내서 하시는데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이 그 친구에게 전달되면 친구가 삶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그 희망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제가 너무 고맙고 같이 울 뻔했어요 그때. 예 음.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번잡한 와중에도 어떻게든 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말씀 멘트를 더 써 드렸죠. 써 드리고 이 친구분도 힘내시고 지금 독자님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음. 잊히지 않죠. 그리고 외국도 이제 뭐 읽은 독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뭐 그런데 이제 선물해 주고 싶다는 네. 제안들이 많아요. 선물해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 이름을 해 줘라." 뭐 막 이런 얘기 뭐 듣고 그리고 한국 독자들이 이 감동했던 포인트들 똑같이 아. 느껴줄 때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예.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사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굉장히 좋았고 내가 느낀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영광이죠. 그리고 선물을 하면 책이 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떤 뭐 제공자로서 또 예 네네네. 또 두 배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예 많이들 책을 선물합시다 우리. 예. 좋은 얘기네요. 네네. 이 책이 워낙 여러 나라에도 판권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해외 독자들의 반응이 혹시 한국 독자들하고 다른 것도 있나요? 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해외 북 페스티벌이 많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출간하고 그 프로모션을 위해서 저를 초대하기도 하고 북 페스티벌에 초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초대 안 해도 제가 그냥 여행 가면서 출판사나 그 제 책을 낸 출판사나 네네. 혹은 현지 한국문화원에 연락해서 제가 거기 가는데 한번 독자들 아. 자리 만나고 와 싶습니다 예예. 해서 뭐 제가 직접 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가서 만나면은 참 독자분들 반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태국에 갔다 왔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처음 갔어요, 태어나서. 사실 제가 발리도 못 가본 사람인데 뭐 자카르타에서 또 비행기 타고 또 지역 도시로 가서 또 현지에서만 비행기 2번 타고 6박 8일 도시 3 군데를 다녔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그 정말 속살을 본 느낌. 막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정말 인도네시아의 조그만 도시예요. 네. 포노로고라고. 그 도시에서 현지 학생들, 대학생들 뭐 그리고 현지인들 그런데 그 도시에서 1 시간 반 떨어진 데서 일부러 와서 아. 들으러 온 친구도 있고 또 많이들 거기 히잡 쓰고 있잖아요. 네. 그 회교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정말 그 여대생들이죠. 인도네시아 여대생 씩씩하게 질문하고 궁금한 부분 똑같이 물어보고 제가 똑같은 답을 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예. 하지만 또 감동은 또 새롭고 그렇죠. 너무 힘들지만 재밌는 여정이었고 돌아와서 또 바로 태국 북페어 예 해서 방콕 가서 3박 4일 하는데 방콕에는 이제 태국은 2 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2편 읽은 리뷰들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자기는 2 편이 더 좋았다. 음. 그 자기가 엄마를 간병했던 시절이 떠오른다라고 뭉클하게 얘기할 때 '야 사람들 생각이 똑같구나.' 그렇네요. 예. 그런데 약간 달랐던 게 하나 있다면 이 유럽권은 편의점이 없어요. 네네. 유럽권은 이제 없습니다. 되게 밤늦게까지 하는 거 아랍 상점들 정도가 있지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유럽에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음. 이탈리아도 염려사의 미니마켓이라는 제목이 아. 달라요. 그렇네요. 스페인도 예 염려사의 작지만 경이로운 상점이란 제목이 달라요 일단. 편의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경우가 이제 기자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밀라노에서 기자들이랑 인터뷰하는데 로마랑 밀라노에서 인터뷰하고 뭐 현지 서점에서 이제 뭐 사인을 하고 간단히 했는데 이 노숙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어떻게요? 이탈리아에서는 노숙자는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그러니까 폭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제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노숙자를 직원으로 쓰냐. 음. 노숙자가 굉장히 폭력적인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노숙자들을 좀 안쓰럽게 보고 그쵸. 좀 약간 청결치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좀 노숙자를 공격적이라고 막 엄청나게 막 무서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조금 이 밤길에 있으면 무섭겠지만 노숙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하지 않죠. 하지는 않죠. 예. 그 약간 피해 가긴 하죠. 우리도 네. 좀 그렇지만 안쓰러운 감정이 있지 그 막 무섭다고 막 엄청 느끼진 않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노숙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존재예요. 무섭고 나를 위해를 당장이라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엄청난 용기고 이게 좀 너무 판타지 같다는 네네. 질문과 예 이런 리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진입장벽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쨌든 모든 이 소설의 도입에는 판타지 하나씩은 걸고 간다. 판타지 하나는 맞아요. 걸고 간다. 판타지가 반복되면은 그게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도입 부분의 판타지 한 번 정도는 다 우리 봐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이탈리아 독자들이 이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노숙자의 폭력성을 좀 판타지로 좀 해서 일할 수도 있지 않냐. 실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호연의 작업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책에는 작업실, 루틴, 산책, 독서 이런 게 중요하게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업실이 어떤 풍경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또 예. 기자님도 그쵸. 작가님이시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예. 정말 그 작가라고 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허리 나갑니다. 예. 가뜩이나 다들 그 디스크 병들이 있어서 음. 되게 거의 뭐 산책하고 루틴을 수행하면서 머릿속에서 구상 다 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요번 인터뷰에서 한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열심히 독서를 네. 막 세상에 남은 수많은 책들을 하나라도 더 섭렵하면서 단어와 문장과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런 어떤 다양함을 열심히 습득해서 내 안에서 또 체화해서 일종의 이제 그런 식량을 먹듯이 미친 듯이 독서를 하는 이것이 또 필요하고요. 제 작업실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그전까지 공공 작업실을 많이 이용했고 아.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이제 돈을 들여 쓰는 작업실을 그전에는 이제 이 생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했고 불편한 편의점 이후에는 이제 지방에 이제 작업실 구해서 뭐 지방에 어떤 숙소를 잡아서 한 2-3 개월씩 묵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전용 이 출퇴근한 작업실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그렇죠. 혼자 몇 달 묵는 숙소 같은 거거든요. 곳인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의 어떤 레지던스 호텔에 들어간다? 그럼 거기는 제 물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 2-3달 있는다고 제 스타일로 꾸미거나 이러질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떠돌면서 많이 썼어요. 그전에 이제 공공 작업실은 뭐 아까 얘기한 토지문학과이나 뭐 담양의 글을 낳는 집이나 작가들을 지원해 주는 문학 레지던스에 이제 가서 묵었고 이제는 제가 제 돈으로 작업실을 지방에 이제 구해서 쓰는데 네. 그냥 이제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작업실에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고 그냥 아이팟이랑 조그만 스피커 하나 정도? 그래서 아직도 아이팟으로 막 들어요. 올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다니는 거죠. 많이 떠돌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다니고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도서관 신청해서 도서관 가서 이제 그 책임 카드로 현지 도서관에서 책 빌려 보고 책도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고 아. 거의 그냥 그래요. 그 정말 보따리 장수처럼 그렇게 뭐 내 이야기를 들고 어떤 지방에 가서 쓰고 그래 버릇했고 지금도 서울에는 뭐 고정적인 출퇴근하는 작업실은 따로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그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작업실을 잘 꾸미는 것 혹은 나한테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김호연의 사실은 작업실이라는 책가에 써 놓고 본인의 작업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글을 써온 게 그런 식으로 지방의 어떤 공공 작업실 뭐 문학 레지던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소설을 한 편씩 한 편씩 초고를 작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버릇들로 그런 것 같고 이제 서울의 공공 작업실 같은 경우 여기 상암동에 있었는데 그러게 이제 어쨌든 그 경제적 부담이 적은 데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렇죠. 공공 작업실 있을 때는 출퇴근을 했죠. 상암동 저희 집에서 여기 걸어서 한 40-50분 되는데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뭐 쓰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 제가 구해서 써야죠. 구해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또 지역 어떤 지방에 내려가서 좀 혼자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작업실을 구할 것인가 이제 내년에 새 소설을 쓰게 되면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산책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30분 40분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 출퇴근하면서 오늘 뭐 쓸까 오늘 어떤 부분은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또 작업하고 퇴근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아 오늘 쓴 게 뭐가 좀 별로고 내일 요거는 고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그것도 이제 산책 겸 구상인 거죠.
그럼 예. 다니실 때 음악 같은 건 안 들으시나요? 음악도 들어요. 아. 예. 음악 듣는데 새로운 음악 안 듣고 듣던 거 주구장창 또 들어요. 예. 익숙한 음악들을 들으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길도 꼭 다니던 데로만 다녀요. 아.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집중을 못 하니까. 그쵸. 예. 예예. 그러니까 그게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집중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많은 요소들을 제 완전히 고정시켜서 제거하고 딱 네. 그 똑같은 루트, 똑같은 그쵸. 음악 예.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그냥 그 음악 듣거나 그 산책길을 가면은 항상 하던 생각 그러니까 그쵸. 이 창작의 영역이 좀 뇌에서 활발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기만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뭐 누구는 그게 반신욕일 수도 있고 그쵸. 누구는 헬스장에서 러닝할 때일 수도 있고 음. 누구는 뭐 단순 노동하면서 그런 게 잘 가동될 수도 있고 제 김호의 작업실에 써 놨는데 네. 김호의 작업실의 핵심도 그거예요. 당신 머릿속이 당신 작업실이다. 음. 근데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산책로든 네. 뭐 어떤 공간이든 찾아야 네.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다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들면 오히려 창의적인 데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네. 이 글쓰기 루틴을 만들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글이 가장 수월하게 풀려나오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작가님이 하시는 노력이 있다면 또 어떤 걸까요? 그 오전에 꼭 조금이라도 쓰려고 그래요. 아 예. 역시. 오전에 한 줄도 안 쓰고 점심을 맞으면 이제 그러니까 하루의 반이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오후부터 쫄리죠. 저는 이제 하루에 꼭 이만큼은 쓰겠다는 또 약간의 강박이 있거든요. 네. 작가들 다 그렇듯이. 근데 오전 내내 이제 웹서핑도 하고 이게 또 공상하다가 그냥 날려버리면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카운트다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전에 한 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입만 해 놔도 오후에 그걸 받아서 조금 갈 수 있으니까 오전에 뭐라도 좀 어쨌든 시작을 하는 게 음. 작업실을 가든 혹은 제가 입주 작업실에 있든 그런 목표로 항상 합니다. 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소설 쓰기 역시 첫 작품 쓰기만큼이나 그다음 또 그다음 작품 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데뷔하는 것보다 다음 작품 쓰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불안에 시달리기도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글을 써나갈 수 있는 작가님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단 이게 직업이니까요. 네.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죠. 직업으로 저의 어떤 직업적 소명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때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약도 못 하고 썼지. 옛날에는 무명이었지. 옛날에는 정말 내 글 쓸 기회가 없어서 대필 작가로 살았지. 음.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독자들이 나를 알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지금 좀 쓰기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그전에는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지. 네.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책 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글 쓸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나아졌고 그런데 너가 안 써? 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약간 채찍질하시는 스타일이네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강박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그 마감이 있어야 쓰고 예. 또 주변의 기대에 힘입어 써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이죠. 예. 너가 뭘 얼마나 얼마나 잘났다고 언제 잘 됐다고 옛날에 생각해 봐. 정말 대필 작가로 살고 글품팔이하고 너 공모전 소설 써서 다 떨어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글 쓸 수 있고 그쵸. 독자들도 있고 그러면 열심히 안 쓰면 넌 나쁜 놈이지. 예. 그런 마음을 꼭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정말 그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계약이 있고 없고 하는 것들도 다 결국은 독자가 있다 없다로 귀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불편한 편의점을 쓰는 데 도움이 된 책들도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읽은 책들, 경험들, 그리고 특히 저는 책을 잡식성이라 뭐 소설 말지도 않고 에세이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불편한 편의점에서 시연의 20대 29살 여성의 그 마인드를 제가 어떻게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20대 여자분들을 뵐 일도 별로 없고 뭐 없잖아요. 네. 그러면 20대 여성분들이 쓰는 에세이도 읽고, 음. 20대 여자 작가가 쓴 소설과 시를 읽고, 아, 이런 감성과 이런 고민이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가들의 그나마 장점이라면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작품에 나온 캐릭터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네네. 그래도 능하잖아요. 그 독서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불안이 있고, 이런 20대 후반 여자로서 고민이 있겠구나, 가늠하는 거죠. 간접 체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책에 이제 연령대로 나오잖아요. 뭐 네. 성별 연령대로 나오고, 뭐 60대 중노년의 고민도 나오고, 뭐 고등학생도 나오고, 50대 아주머니도 나오고, 그분들, 그 연령대들이 나오는 뭐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제가 꼭 책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간접 경험과 그 공감 능력이 좋은 것은 작가로서 훈련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이 콘텐츠를 많이 접하라고 저도 어디 강의단에서 완전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저에게 도움을 줬고, 어떤 책이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렵고, 나의 돈키호테 같은 경우야 돈키호테가 그쵸. 가장 큰 영향을 줬지만, 불편한 편의점은 정말 제가 읽었던 독서력의 총체가 아닐까. 예. 그거 아세요? 불편한 편의점 강연 다니면 초창기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끝나고 사인 받으러 오셔서, 작가님, 저는 오늘 여기 와서야 작가님이 남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중성적이니까, 네. 또 불편한 편의점에 뭐 작가 사진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작가인 줄 알고, 40대 아주머니 작가인 줄 알고 이렇게 강연에 왔다가, 깜짝 놀라신 거죠. 예, 그러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심리를 알려면 여성분들이 쓴 책을 많이 읽고, 여성분들이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저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런 거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로서 굉장히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의 돈키호테는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예, 화자가 예, 여자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노하우들이 다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예, 생각도 하게 그게 됩니다. 정말 그 여주인공, 왜 여자 돈키호테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대 젊은 여자, 막 여자한 여자분을, 여리여리한 여자분을 쓰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사하고 또 많이 또 연구했지만, 그래서 약간 제가 영화계나 출판계에서 만나는 센 언니들, 네. 예, 센 언니들, 우리 또 영화계에 또 많이 예, 많이 계셨고, 계시죠. 저도 또 예. 출판사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멋진 언니들, 네. 좀 진취적이고, 예, 그리고 막 그 열정적인 예. 그, 기상이 있는. 예, 약간 진짜 불도저 같은, 예, 여자 선배님들, 뭐 멋진 그 걸크러쉬한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좀 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29살 소리를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썼고, 그 소리 캐릭터가 그래서 좀 이제 진취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자 돈키호테로 좀 멋지게 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애썼습니다. 예. 네. 그게 아니, 어려웠어요. 그게 어려워서 나의 돈키호테가 처음에 쓰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돈키호테, 나는 돈키호테일까 산초일까, 이 생각을 인물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돈키호테가 산초가 되고 산초가 돈키호테가 되는 것 같은 네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 가지고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산초일 뿐이고 그냥 돈키호테는 저기 있는 저런 사람, 저런 정도는 되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혹은 저 정도 특별해야 돈키호테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소시민들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예, 즐거운 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작가님이 즐겨 읽으신 책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일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작가님을 기쁘게 하는 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이 질문은 제가 진짜 이제 솔직하게 최근에 읽은 책이 네. 아래층에 부코상 수상자가 산다는 책이 있어요. 예. 네네. 그 필리핀계 미국인인 그 작가가 쓴 건데요. 예. 뉴욕에 사는 20대 아시아계 여성 세 분이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어느 날 봤더니 아래층에 90살 할머니인데 그 베트남계 또 할머니였어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에 부커상을 받았던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또 출판계 일하니까 이게 그냥 동네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이분의 작품을 다시 또 막 출판계 다시 그렇죠. 이제 예. 재부활시키고 싶고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뉴욕에서 겪는 그런 재밌고 또 혹은 또 부당하고 네. 혹은 그런 묘한 얘기들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한참 선배인 이분에게 이제 또 멘토링을 받고 그러면서 우정을 나누고 그런 얘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그래픽 노블인데 예, 실화는 아니에요. 저도 네네네. 처음에 실화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화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거 그렇게 그 픽션화한 건데 너무 재밌게 최근에 읽었어요. 그리고 태국 출장 갈 때 그거 가서 비행기에서 거의 다 읽었어요. 그 비행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너무 재밌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가들이 나오는 네네네. 예, 작가들이 나오는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좀 취향이어서 오히려 좀 약간 경계도 하는데 뭐 작품 속에 작가가 나와서 고생하고 있고 작가가 나와서 막 그 시련을 겪잖아요. 네. 막 뭐 마감에 시달린다거나 뭐 이상한 제작자나 혹은 출판인에게 그 압박을 당한다거나 막 작품이 안 떠오르고 네. 막 하는데 뭐 그러다 방랑을 하고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과학이죠. 예, 그냥 작가들이 막 창작에 고생하는 그런 얘기들 보면은 감정이입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층에 부커상 수상자가 산다도 이 전설적인 작가의 얘기고 그걸 쫓는 이제 그렇네요. 젊은 출판인들의 얘기라 그 배경은 또 뉴욕이라 제가 뉴욕 안 가봤거든요. 그 상상 속에 그 네. 약간 로망이 있는 곳에 멋진 젊은이들과 멋진 노인의 이 출판계에서 벌어지는 얘기니까 완전 취저였죠.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요새 읽으신 것도 없으실까요? 우리 이다혜 작가님의 그 어른이 될수록 아. 어른이 될수록 예, 그 더 큰 혼란이 예, 시작되었다. 더 큰 혼란이 예. 시작되었다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예. 그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작가님 뭐 여행 책이나 이런 것도 읽어봤지만 또 뵙기 전에 그 책도 유명해서 제가 또 읽어봤어요. 아, 근데 제 책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니 그 읽으면서 작가님 저랑 비슷한 그 그 공통점들 예 비슷한 연배에 네네, 예, 맞아요. 그 경험할 수 아니, 있었던 그래서 것들 제가 예, 나의 돈키호테를 많이 읽을 때 공감했습니다. 예. 너무 제가 어렸을 때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동네 비디오 가게나 책 맞아요. 대여점에 가서 좀 더 그 소리 나이에 가까우시니까 저보다는 네네네. 예, 공감하실 수 있고 저도 그 작가님 그 더 큰 혼란이 시작되다 읽으면서 또 영화 맞아요. 기자셨으니까 그 또 영화 관련한 얘기들 너무 또 공감하고 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김호연 작가님의 아마 좋아하시는 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에세이 읽어보시면 좀 다양하게 접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워낙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찾아서 읽으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읽으시는 편일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사서 보기도 하지만 도서관 많이 이용해요. 그거를 어쨌든 프로 작가니까 저는 한 달에 한 10권 정도씩 읽는데 네, 이걸 계속 다 사면은 제 맞아요. 집이 이제 감당할 감당이 수가 안 없죠. 돼서 뭐 그리고 저는 장서가 아니어서 도서관에서 많이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나 빌리면 보름이잖아요. 네. 보름간 5권 빌릴 수 있거든요. 그 보름 5권 빌릴 때 한 3권 정도는 제 취향 그냥 제가 아. 읽고 싶은 거 예, 빌리고 2권 정도는 작업에 필요한 예, 지금 하는 작업에 어떤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면 뭐 유시민 선생님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같은 거 네. 빌려보는 거죠. 그리고 한 3권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 에세이도 보고 뭐 내가 좀 읽고 싶었던 뭐 네. 미스터리 소설도 빌리고 그러니까 잡식이죠. 음. 그러니까 3권은 읽고 싶은 책, 2권은 지금 하는 작업에 필요한 네네. 공부로서의 책들 그렇게 빌려서 봅니다. 아. 그래서 그 보름 안에 5권을 무조건 읽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권이니까 그쵸. 1년이면 120권인데 뭐 도중에 뭐 또 못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그러면은 1년에 100권 정도는 읽으니까 물론 더 읽어야 되는데 글도 써야 되고 또 다른 영화도 그쵸. 봐야 되고 네. 하니까 근데 1년에 한 100권 정도 읽으면은 최소한의 독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꼭 그 빌려서 더 좋은 거는 마감이 있다는 거죠. 그 그쵸. 보름 안에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는 기한이 있으니까. 연체하는 거 정말 싫어해서 네. 그걸 이제 마감을 강제되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 마감 일자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제가 있다는 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게 만드는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저도 김호의 작업실에도 이 패턴을 얘기 드렸고 그 방법을 추천드린다. 네. 예, 도서관들 잘 돼 있잖아요. 그쵸. 잘 돼 있고 저도 도서관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한국 멋진 도서관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애용하시고 책들 반납 늦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껴서 깨끗하게 읽고 네. 다음 사람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호연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뭐 너무 좋았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저희 불편한 편의점과 나의 돈키호테 또 많은 밀리의 서재 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완독률도 좋고 네. 그리고 제 책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 만나는데 큰 교두보가 됐던 플랫폼이라 저는 늘 항상 감사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상도 주셨고 네네. 해서 밀리의 서재가 하는 이런 인상적인 리딩 케미스트리라는 예. 곳에 초대돼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이다혜 네. 기자님과 이 북토크하는 재미와 영광을 오늘 느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불편한 편의점과 나의 돈키호테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다음에 쓰실 작품이 또 어떤 모험으로 우리를 데려갈지도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